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닙니다. 지성과 명예 그리고 정의를 무기로 삼은 한 남자의 지적이고도 냉혹한 복수구. 믿었던 아내의 배신, 유부남 드라마 국장과의 불륜, 그리고 시사회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 공개까지. 이 영상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이야기보다도 현실적이고 차갑고 치명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심판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15년간 쌓아 올린 사랑과 신뢰라는 견고한 성벽이 노트북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 몇 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그날 새벽 불면의 그림자가 이독짙게 드리웠던 그 순간 나는 아내 박서연의 두 얼굴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나를 이끈 것은 꺼지지 않은 노트북 화면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내 아내와 낯선 남자 최강우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글이 더 잘 써졌어. 나의 진짜 뮤즈, 서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를 부르는 애칭,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은밀한 대화들. 스크롤을 올릴수록 드러나는 적나라한 배신의 증거들은 내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내가 믿었던 아내의 모든 것이 한낱 거짓이었단 말인가? 분노와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나는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서연이 돌아왔을 때 나는 깊은 잠에 빠진 연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잠들 수 있을 리가. 지옥 같은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주며 내 걱정을 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논문 쓰느라 힘들었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 위선적인 모습에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애써 삼켰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학자로서의 냉철함,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하리라고. 이것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지적인 복수가 될 것이다. 이 복수극의 모든 관객들이 당신들의 위선을 똑똑히 알게 될 때까지 당신들은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책만 읽던 이 교수가 얼마나 완벽한 덫을 놓을 수 있을지 기대해도 좋다. 당신들의 달콤한 미래는 이제 곧 악몽으로 변할 테니까. 이 모든 고통과 배신감을 나는 반드시 몇십 배로 되돌려줄 것이다. 내 인생을 건 이 복수의 사막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냉혹하게 시작되었다. 아내를 향한 싸늘한 시선 뒤편으로 내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그래,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상, 그놈이었다. 아내의 노트북에서 본 이름, 최강우. 과연 어떤 인간일까? 다음 날부터 나는 마치 새로운 연구 과제를 맡은 학자처럼 최강우라는 인물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이성은 더욱 냉철하게 빛났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내 연구실의 방대한 자료와 학계 인맥은 이런 상황에서 우회의 힘을 발휘했다. 몇몇 믿을 만한 후배 교수들과 언론계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정보를 요청했다. 물론 아내의 불륜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단순한 호기심 혹은 새로운 연구 자료 수집이라는 면목을 내세웠다. 며칠 지나지 않아 최강우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S방송국의 드라마 기획국장으로
업계에서는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나이는 42, 나보다 3살 어렸다. 히트 드라마를 여러 성공시킨 실력파라는 평판과 함께 그의 주변에는 늘 젊고 아름다운 여성 작가들이 글꼴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흘러나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그는 유부남이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내 아내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차갑게 식혔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욱 나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아내에 대한 정보였다. 최강우의 아내는 이지아, 연극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연출가였다. 그녀의 작품들은 날카로운 시대 정신과 섬세한 감정선으로 평단의 극찬을 받았고 나 역시 몇 차례 감명 깊게 관람한 기억이 있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예술을 논하며 고결한 척하던 그들이 뒤에서는 이토록 추악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끓어오르는 역겨움을 누르며 나는 이지아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는 것일까? 며칠을 고민했다. 만약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 진실은 그녀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타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싸움에서 나의 유일한 아군이 될 수도 있었다. 같은 배신을 당한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상실감과 분노.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가 최강우의 편에 서서 나를 비난할 수도 있었고 혹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짊어진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웠다. 결국 나는 이재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직업을 고려해 문학의 학술 세미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며칠 후 우리는 대학로의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나는 창가에 앉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어떤 사람일까? 절망에 빠져 있을까? 아니면 분노에 차 있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이지혜였다. 생각보다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현명한 눈빛이 살아있었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고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민준 교수님 맞으시죠? 갑작스러운 연락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내의 외도 사실, 그리고 그 상대가 그녀의 남편인 최강우라는 것까지 준비해간 몇 가지 정황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노트북 메신저 대화 일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멀리서 찍힌 사진 한 장. 결정적인 증거들은 아직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이지아는 내가 내민 자료들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어낼 수 없었다. 이상했던 충격이나 분노 혹은 절망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혹은 이보다 더한 삼원도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한 기묘한 평정심. 그것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일까? 그녀는 이미 남편의 불륜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렸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어색한 공기를 갈랐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역시 그랬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과 어쩌면 한 줄기의 슬픔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제 남편 최근 몇 달간 행동이 많이 이상했어요. 잦은 야근과 외박,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계속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작은 충격이었다. 그녀 역시 이미 남편의 견해를 감지하고 있었다니 어쩌면 그녀도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배신당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처절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동지처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도 나름의 계획이 혹은 나보다 더 치밀한 복수의 그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답게 지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녀의 제안은 나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함께할 동지를 얻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내민 내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차가웠지만 단단한 악수였다. 보이지 않는 계약이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카페를 나설 때쯤 이자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섬뜩함마저 감도는 듯했다. 교수님, 혹시 제 남편이 요즘 부쩍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푸른색 만년필이에요. 왠지 모르게 그 만년필이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푸른색 만년필. 이재아 씨의 그 한마디는 내 연구실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뇌리를 맴돌았다. 단순한 물건 하나가 왜 그토록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을까? 어쩌면 그 만년필은 최강우와 박서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푸는 또 다른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섣부른 추측은 금물. 이재아 씨와의 위태로운 동맹은 시작되었고 이제부터는 판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증거 수집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 만년필에 대한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을 학문 연구에만 매진해왔지만 아내의 배신은 내 안의 냉철한 분석가를 깨웠다. 나는 박서연의 모든 행동 패턴을 기록했다. 귀가 시간, 외출 시간, 통화 상대, 심지어 그녀가 새로 사들인 옷가지와 액세서리까지 연구 노트를 작성하듯 날짜들로 정리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목에 두르고 다니던 값비싼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였다. 백화점 세일할 때 저렴하게 샀어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그 스카프의 화려한 문양과 그녀의 평소 취향과는 거리가 먼 사치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최강우가 선물한 것이리라. 그 스카프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그들의 추억한 관계를 상징하는 징표처럼 느껴졌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혐오감을 누르며 그 스카프의 사진과 구입처를 알아내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훗날 법정에서 그녀의 이책을 증명할 조각들이 될 터였다. 아슬아슬한 순간도 여러 번 넘겼다. 하루는 박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몰래 확인하려다 인기척에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아야 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했지만 태연한 척 신문을 집어들고 위기를 모면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적셨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배신당한 자의 절박함은 때로 학자적 양심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지아 씨 역시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녀는 영국 연출가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10분 발휘했다. 최강우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통해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 예약 기록을 확보했고 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손에 넣었다. 때로는 그의 비서나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
그의 최근 동향을 떠보기도 했다. 그녀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인적이 드문 카페나 공원 벤치에서 만나 서로 수집한 정보를 교환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했다. 대화는 철저히 증거에 기반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최대한 자제했다. 그럼에도 이지아 씨를 둘러싼 미묘한 신비감은 여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고 때때로 그녀의 차분함 뒤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심연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 역시 복수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 복수의 그림은 나와는 조금 다른 더 차갑고 날카로운 빛깔을 띠고 있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는 최강우의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지도. 한 달쯤 지났을까. 우리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 확보라는 결실을 보았다. 이지아 씨가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교수님, 드디어 확실한 걸 잡았어요. 최강우, 박서연 그 두 인당. 강남 K호텔 스위트룸에서 정기적으로 미르를 즐기고 있었어요. 호텔 내부 CCTV 영상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보내온 영상 파일은 다소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특정하기에는 충분했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게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각각의 장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덧붙였다. 마치 중요한 학술 논문을 완성하듯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려 했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인간적인 연민이나 슬픔 대신 냉정한 분노와 복수심만이 남아 꿈틀거렸다. 모든 증거 자료들을 파일 하나로 정리하고 나니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배신의 연대기가 완성되었다. 나는 이지아 씨에게 완성된 파일을 전달했다. 그녀는 파일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하세요. 교수님, 학자는 복수할 때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군요. 그녀의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서늘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그들의 죄를 입증하고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터였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이지아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교수님, 이걸로 단순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 걸로 끝낼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 인간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사회적 매장이라니, 물론 나 역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싶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지아 씨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그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분노는 나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워 보였다. 그리고 그 분노는 정당했다. 우리는 단순히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과 같았다. 좋습니다. 이지아 씨, 당신의 뜻대로 하죠. 그들에게 지옥을 선물해 줍시다. 나의 대답에 이지아 씨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라기보다는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는 포식자의 미소에 가까웠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방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다음 주에 열릴한 드라마 시사회 초청장이었다. 바로 최강우가 기획하고 박서연이 극본을 쓴 작품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무대는 여기가 될 거예요.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초청장을 받아들며 다가올 폭풍의 서막을 예감했다. 이제 막 잔혹한 연극의 일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이지아 씨가 건넨 치사회 초청장은 묵직한 선전포고와 같았다. 최강우가 기획하고 박서연이 대본을 쓴 드라마. 두 사람의 추악한 관계가 빚어낸 결과물이자 이제는 우리의 첫 번째 복수 무대가 될 그곳. 그날부터 나와 이지아 씨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하는 연출가와 배우처럼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등장을 계획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직접적인 폭로가 아닌 은근한 암시와 심리적 압박. 두 사람을 극한의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주변에 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작품이었다. 시사회 당일 나는 평소와 달리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이지아 씨 역시 평소의 수수함 대신 사랑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아름다움을 풍기는 드레스 차림이었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공연을 앞둔 배우처럼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일부러 행사 시작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방송계, 문학계 인사들로 북적이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샴페인잔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들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평생 학회나 세미나 같은 딱딱한 자리만을 다녔던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금세 박서연과 최강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행사장 중앙에서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박서연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최강우는 성공한 제작자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위선자들, 그들의 모습의 속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나와 이지아 씨는 눈에 띄지 않는 뒤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아직 박서연과 최강우는 우리가 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이지아 씨가 내 팔을 가볍게 톡 치며 속삭였다. 시작해볼까요? 교수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이지아 씨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최강우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강우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을 테니 그의 동공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지아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최강우의 당황한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슬금슬금 이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이지아 씨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은 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한 드라마인데 아내로서 당연히 와봐야죠. 집에서도 드라마 이야기밖에 안 하시던데요. 아마 특별한 야외 작업도 꽤나 많으셨나 봐요. 특별한 야외 작업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천천히 박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 역시 나를 발견하고는 토끼처럼 놀란 눈을 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묻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최대한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나 뼛속까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썼는데 남편으로서 당연히 축하해 주러 와야지. 작가님과 기획자님, 두 분이 얼마나 긴밀하게 준비하셨는지 정말 궁금했거든. 특히 그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들 말이야. 분명 아주 많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겠지? 긴밀하게와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자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바로 그때
이지아 씨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박서연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박서연 작가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작가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더군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박서연을 바라보는 이지아 씨의 눈빛은 얼음잔처럼 차가웠다. 박서연과 최강우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인위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리 네 사람의 관계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한 중년의 기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와 이지아 씨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두 분, 혹시 부부십니까? 어쩐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서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한 기자의 질문에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박서연 작가의 남편 김민준입니다. 나는 박서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지아 씨를 소개하며 최강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쪽은 최강우 국장님의 아내 되시는 이지아 연출가님이십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시사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우리 네 사람 사이에 온갖 특별하고도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기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서연과 최강우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생쥐꼴이었다. 오늘은 드라마 시사회니까 작품 이야기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강우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지아 씨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박서연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남편이 요즘 야근이 너무 잦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위해서였다니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작가님도 많이 바쁘셨죠? 그 말은 마치 잘 벼린 칼처럼 두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다. 그날 시사회는 우리에게 완벽한 첫 번째 승리였다. 직접적인 폭로는 없었지만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치명적인 의혹을 심어놓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거대한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나와 이지아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긴 채 혼란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찬 시사회장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사회장에서 우리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두꺼운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내고 위선적인 맨얼굴을 대중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는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이지아 씨와 나는 시사회 이후 며칠 동안 다음 단계를 위해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우리가 가진 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우리는 신중하게 선별한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제보하기로 했다. 내가 학계에서 쌓아온 인맥과 이지아 씨가 영국계에서 다져온 네트워크가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우리는 단순한 불륜 사실뿐만 아니라 이지아 씨가 추가로 조사한 최강우의 권력형 성추문 의혹까지 포함시켰다. 방송국 내에서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성 작가들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다는 소문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익명 증언까지 확보한 상계였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는 법인 있다. 며칠 후 첫 번째 기사가 터져나왔다. 방송계의 실세 K 국장과 인기 작가 P씨 충격적인 불륜 스캔들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기사 내용에는 두 사람의 직업, 나이 그리고 최근 그들이 함께 작업한 드라마에 대한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업계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파장은 예상보다 거셌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두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추측하는 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시사회장에서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더해지면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박서연과 최강우는 공포에 질린 듯했다. 박서연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최강우는 방송국에서도 눈에 띄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예정되어 있던 박서연의 인터뷰가 줄줄이 취소되었고 최강우가 진행하던 새로운 드라마 프로젝트는 잠정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결정타를 날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무대는 바로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문예지 문희의 전당 참관 30주년 기념 행사였다. 문단과 방송계 정재계 인사들까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한국 문화계의 별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자리였다. 그리고 박서연은 그곳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위선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명예의 정점에서 가장 처참하게 추락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시나리오였다. 이보다 더 완벽한 몰락의 무대는 없었다. 이제야 시원하는 행사 주최 측에 미리 연락해 공로상 수상자들을 소개하는 영상에 특별한 자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손을 써두었다. 물론 철저히 익명으로 진행했고 영상 편집 권한을 가진 내부 관계자의 도움이 있었다. 그 특별한 자료란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집대성한 한 편의 짧지만 충격적인 폭로 영상이었다. 호텔 CCTV 영상, 자동차 블랙박스, 심지어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이 고화질로 편집되어 있었다. 행사 당일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300여 명의 하객들. 그 속에서 박서연과 최강우는 여전히 자신들의 몰락을 예감하지 못한 채 혹은 애써 외면한 채 웃고 떠들고 있었다. 특히 박서연은 올해의 작가상 수상을 앞두고 한껏 들뜬 표정이었다. 나와 이재하 씨는 미리 계획한 대로 행사장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보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다. 드디어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고 지루한 축사와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다. 다음은 지난 1년간 한국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 영상입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영상이 시작되기 직전 나는 최강우의 옆모습을 주시했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액정이 짧게 반짝였고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포착했다.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경고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의 서막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불길한 예감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처음에는 평범한 문인들의 인터뷰와 작품 소개로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별다른 관심 없이 샴페인을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영상이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박서연과 최강우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CCTV 화면이 나타났다. 선명한 고화질이었다. 순간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술렁이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탄식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뜨겁게 키스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음성이 담긴 짧은 녹취 파일까지. 서연아, 역시 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넌 내 진짜 미즈야. 최강우의 느끼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공개된 후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역겨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스크린과 박서연, 최강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서연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최강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건 조작된 겁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소리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묻혀버렸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적나라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15년간 나를 기만하고 배신했던 두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 통쾌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내 옆에 서 있던 이지아 씨는 창백한 얼굴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도 슬펐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을 담고 있었다. 드디어 끝난 것이다. 그날 밤 모든 언론과 뉴스는 이 사건을 되서특필했다. 온니의 전당, 충격의 도가니, 인기 작가와 방송국 국장에 추악한 불륜 현장 포착, 권력형 성추문 의혹까지 문학의 치욕의 밤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박서영과 최강우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명성과 위선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의 복수는, 아니, 우리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텅 긴 무대 뒤편의 선 연출가처럼 나는 다음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이의 전당에서의 그날 밤 이후 박서영과 최강우의 삶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스캔들을 경쟁하듯 보도했고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과 인맥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것이 진정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심판의 마지막 집행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박서연에게는 이혼 서류를, 최강우에게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보냈다. 위자료 액수는 그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을 청구했다.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과 배신감의 무게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아니, 빼앗아야만 했다. 최강우는 방송국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이지아 씨는 그와 별거에 들어갔지만 바로 이혼 도전을 찍지는 않았다. 그가 조금 더 처절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던 것일까. 그녀의 차가운 결단력에 나는 다시 한번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깊이 공감했다. 그녀 역시 나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입었을 테니까. 박서연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방송국과 출판사에서는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녀가 참여하던 모든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한때 잘 나가던 스타 작가는 이제 손가락질 받는 불륜녀로 전락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다. 여보, 아니, 민준 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녀의 울부짖는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리 쉽게 지워질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끔찍했던 기억들, 그녀의 위선적인 미소와 거짓말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그 눈물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연극의 한 장면일 뿐이요. 당신은 나를 기만했고 나는 당신을 심판했을 뿐.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돌아섰다. 그녀의 절규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배신자에게 용서란 사치일 뿐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과는 명백했다. 최강우는 내가 청구한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결국 집까지 팔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박서영과의 이혼 역시 내게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는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을 본 기분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토록 원했던 정의 구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다. 어쩌면 복수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것일지도. 나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구했다. 대학 강의는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산책을 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안의 또 다른 열정이었다. 복수와 배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도 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글이었다. 그 글쓰기를 통해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이지아 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새로운 연극 작품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연출가로서의 재능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오히려 더욱 강인해진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대학 강단에 서서 배신과 용서에 관한 고전 문학 작품을 강의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는데 문득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나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마침내 나만의 작은 평화를 찾은 것이다.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과거보다는 훨씬 진실되고 자유로운 삶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연구실 창가에 앉아 새로 시작한 소설의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갔다. 창밖으로는 이름 모를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원고지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내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혹독한 복수 끝에 얻은 값비싼 교훈이자 소중한 깨달음이었다.